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감사의 우편 투표 개표가 본격화되며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인수위 홈페이지를 여는 등 사실상 당선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막대한 소송 비용에 충당할 기부 전단지까지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전략을 분석합니다.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측과 끝까지 개표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든 측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개표소 난입 사태가 벌어졌고 방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연루 의혹 사건을 특수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 9부 능선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 분기점인 선거인단 270석에 단 6석이 부족한 264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애리조나 지역을 바이든 승리 지역으로 확정하지 않은 현지 방송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폭스뉴스 기준으로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인 경합 5개 주 모두를 이겨야만 역전이 가능한데요. 개표되지 않은 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우편 투표가 많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언제쯤 최종 결과가 나올까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새벽 5시 조금 지난 시간 제대로 보이는 백악관 불이 꺼진 채 정적만이 감돌 뿐입니다. 이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우편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바이든 민주당 후보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 승리의 매직 넘버라고 하죠. 270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과 윈스컨신에서 이 우편 투표함을 막상 열어보니 뒷심을 발휘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의 승세를 잡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바다가 향후 좀 관심입니다. 선거인단 6명 확보한 네바다주의 이 선거 결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경에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미시간을 포함해서 3곳에서 개표 중단 소송, 그리고 윈스컨신에서는 재검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트럼프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전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에게 이번 대선을 뺏길 수가 없다는 문구와 함께 이 대선 방어기금을 좀 모금에 참여를 부탁하는 촉구 문구를 냈는데요. 그런데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이 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런 문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패배를 직감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340억 원, 1000여 명 규모의 그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규모 장기전 소송에 돌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과 소송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자들 주먹 다짐을 하고 흉기도 휘둘렀습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백악관 인근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100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열었습니다.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 시민들도 대거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투표용지는 개표돼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을 반대합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20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 텍사스 등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애리조나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개표소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미시간주에서는 아예 개표소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백악관 근처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흑인 인권단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지자들 사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뒷심은 선거 전부터 주목받은 최대 경합주 6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흔히 썬벨트, 러스트벨트라고 불린 곳들이죠. 개표 초반에는 이랬습니다. 가장 접전지로 꼽혔던 플로리다는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애리조나 한 곳을 제외한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많게는 15%포인트 이상 여유롭게 앞서 나갔죠. 그런데 개표율 70%가 넘어가면서 그 차이는 무섭게 좁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바이든 후보의 역전 승리가 확정적이고 다른 두 곳도 예측할 수 없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극적으로 바뀐 경합주 개표 소식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시작되자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할 핵심 경합주를 내줄 위기에도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And by the way, it's going to take time to count the votes.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자신감의 배경엔 우편 투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던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무렵 바이든 후보가 모두 뒤집었습니다. 현장 개표 뒤 반영되기 시작한 우편 투표가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역전당하자 우편 투표 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남부 조지아와 격차를 크게 줄인 펜실베이니아도 우편 투표가 쌓여갈수록 결과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상태로 알래스카를 제외한 어느 한 곳만 이겨도 백악관 입성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한 표라도 앞선 후보가 그 주의 모든 표를 얻는 미국의 승자 독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단 2개 주는 이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단 한 표를 얻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서 얻은 이 표가 승패를 가를 신의 한 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네브래스카는 전통적인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One electoral vote potentially in Nebraska if Biden can hold up. 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명, 바이든 후보는 1명을 확보했습니다. 득표율 1위인 후보가 선거인단 5명 중 2명을 가져가고 3개 선거구 결과에 따라 1명씩 배정되는 선거 체계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이긴 이 선거구는 워렌 버핏이 사는 도시로 유명한 오마하가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트럼프 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선거인단 4명이 걸려있는 메인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명을 가져온 겁니다. 미국 대선은 자신의 텃밭을 지키면서 상대방 표를 뺏어오는 땅 따먹기 같은 구조입니다. 두 후보 모두 상대 진영에서 천금 같은 1명을 가져왔지만 현재 앞서가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1명이 신의 한 표에 더 가깝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한수아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관광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유명한 네바다주입니다. 한반도 면적보다 크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주지사부터 연방 상원, 하원 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걸린 6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대선에선 의외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주에서 49.3%의 득표율로 이 48.7%인 트럼프 대통령을 간발의 차로 앞서 있습니다. 7,600여 표 차이입니다. 이대로 개표가 마무리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다른 경합주에서 모두 지더라도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네바다를 잃어도 다른 경합주 중 한 곳을 따내면 백악관 행위 가능합니다. 네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각 지역별 인구 분포입니다. 사막과 시골이 많은 이 북부 지역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인구가 적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라스베이거스가 포함된 클라크 카운티와 여성 비율이 높은 와슈 카운티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박의 도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표는 약 20만 표. 이 가운데 75%가량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라스베이거스 리노 지역의 표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전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Outstanding vote right now, while they can't quantify it down to the vote, is mail. It's mail, and it's largely probably going to come.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 네바다를 놓치면 역전의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 경합주 3곳에서 모두를 이겨도 265명에 그칩니다. 매직 넘버에 5명이 모자랍니다. 네바다를 가져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내일 새벽 업데이트된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don't lose too often. I think mail-in voting is going to rig the election. I really do.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렇게 우편 투표 제도를 비판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전 국면에 몰리자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의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죠. 최악의 경우 연방 대법원이 승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트위터에 법적 대응이 무슨 소용이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속타는 심경이 반영된 트럼프의 소송 행보,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에선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다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2.5%포인트 역전당했습니다. 막판 역전을 당한 건데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현재 이기고 있지만 역전 위기에 처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도 개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측이 공화당 투표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found ballots in drainage ditches. They're not letting our poll watchers watch the polls. They're not letting them inside. 또 조지아에선 마감 시간이 지난 우편 투표도 개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0.7%포인트 차이로 내준 위스콘신은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과 재검표를 남발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 대법관이 새로 취임하며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소송전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겠죠. 거기에 12월 8일 이 날짜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황아람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의 개표를 막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저지하면서 본격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대로 개표 결과를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예정대로라면 유권자들이 선택한 538명의 선거인단은 다음 달 14일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는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소송 등으로 아예 명단 자체가 구성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270석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 수동헌법 12조에 따라 미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짓는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건 1800년, 1824년 두 번에 불과합니다. Speaker of the House is ready for that prominent role. But that's not where they're at right now. 앞서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엘고어 후보는 플로리다주에 재검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 고어는 35일 만에 승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 특히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혼란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빨리 확정지으려 합니다. 이렇게 벌써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행보부터 시작할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승리를 확신한 듯 바이든 후보 캠프는 인터넷 공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인 더 나은 재건은 바이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내세운 말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첫날부터 달려나가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이라며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도 77일 안에 다시 복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한으로 정한 77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까지 기간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갈등을 우려한 듯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enemies.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7천만 표 이상 확보하며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미국의 대선 열기를 반영한 결과지만 극심한 갈등 해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양쪽 후보 모두 서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혼전이 벌어지는데 개표가 왜 이렇게 늦나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도 있는 네바다의 개표율이 더 오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주마다 개표 진도가 다른 이유 최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머리카락이 하얀 개표원이 우편으로 접수된 투표용지를 하나씩 천천히 펼친 뒤 가지런히 모읍니다. 분주한 우리나라 개표소와 달리 개표장 내부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인 네바다주는 바이든 후보가 불과 7,000표 차로 앞선 채 개표율 75%에 멈춰섰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개표 진도가 가장 뒤처집니다. 주 선거당국이 개표 작업 담당자들 일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결과 공개를 중단한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이후에야 새로운 개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we have left now is to process provisional ballots, electronic ballots that were sent to overseas voters, electronic ballots. We will also continue to receive mail. 선거일로부터 7일 뒤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를 반영하는 네바다주에선 현재 선거 전날까지 들어온 것만 개표한 상태입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60만 표는 사전 현장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를 합친 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엿새 후까지 추가 집계가 필요합니다.
There could still be votes left to count, even after the precincts reporting reaches 100%. 미국 통신사인 AP를 중심으로 여러 언론사가 함께 집계하던 개표 현황은 4년 전 대선부터 제각각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된 시스템이 집계한 개표 상황을 언론사들이 전하는 우리와 달리 투표소에 배치한 자사 취재 인력들의 집계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실시간 집계 상황이 언론사마다 제각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메릴 스트릭랜드, 한국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 김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워싱턴주 다코마 시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실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이자 워싱턴주의 첫 흑인 하원 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트릭랜드 당선인. 돌이 지난 뒤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순자라는 한국 이름은 물론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Educate my colleagues in Congress and just do a better job of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 한국계 이민 2세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도 뉴저지 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외에도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한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과반은 유지했지만 공화당과의 의석수 격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신들은 민주당의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반면 공화당은 생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 손에 잡힐 듯했던 승리가 다소 멀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노림수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곳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모두 4곳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인데요. 모두 앞서다가 뒤집혔거나 역전당할 위기에 있는 곳들입니다. 우선 0.7%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내준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무효표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인데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는 개표에 대한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개표 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펜실베니아,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는 곳인데도 소송을 냈어요. 네, 우선 펜실베이니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유지하다가 이 대도시와 우편 투표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2.6%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진 곳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 공식 등록된 민주당 지지자는요, 400만 명이 넘고 공화당 지지자는 이보다 80만 명 적은 320만 명인데요. 현재 두 후보의 표차는 16만 표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올 표는 바이든 후보 쪽에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카드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지아도 좀 보면요. 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는 현재요, 98% 개표율에 표 차이가 3만 표밖에 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앞서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지만 조지아는 현지 시간 어제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우편 투표 접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개표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마감 시한을 기준으로 표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선긋기, 얼음땡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얼음땡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 개표 중단 소송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개표가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개표는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으로 일정 시점 이후 나온 우편 투표는 사표로 무효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각 주정부가 우편 투표를 언제 받겠다 이미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인데 아무리 연방 대법원이라도 바꾸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20년 전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 고어 전 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소송으로 맞붙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12월 12일에 재검표를 하지 말라며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당선자를 이제 뽑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송을 하면서 그 이후까지 이게 미뤄질 거냐 이게 관심이에요. 과거에 이 선거인단이 구성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참 이번 선거 통해서 미국 정치를 많이 알게 되는데요. 네, 정치 전문가들은요. 미국 역사상 1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선거인단 구성에 발목을 잡는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뉴욕타임스 보도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 된 밥이라고 여겼던 애리조나를 뺏긴 게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결과를 받아들고 노발대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애리조나는요,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 무려 24년 동안이었고요. 선거인단이 11명이 걸린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내줄 위기에 놓인 건 사실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맥케인 상원의원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2년 전 뇌종양으로 세상을 뜬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애리조나에서만 35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번번이 부딪혔고 이를 애리조나 유권자들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He's a war hero because he was captured. I like people that weren't captured. 네, 그래서 지난 9월에 맥케인의 부인 신디 맥케인이 자신은 공화당원이지만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을 선택한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애리조나 개표율을 보시면요, 88%인데요. 바이든 후보는 50.4%, 트럼프 대통령은 4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바이든이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요. 일부 매체들 여전히 경합주로 애리조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애리조나를 가져온다면 꺼져가던 부시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우세에서 바이든 우세로 바뀌면서 대북 관련 주식은 하락하고 친환경 주식은 올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4% 오른 2413.79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 16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경기 부양 추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이 1조 1,405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석 달 만에 최대이자 역대 9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하다 밀리면서 업종 간 희비는 하루 만에 엇갈렸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바이든이 집중 투자를 공약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주가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삼성 SDI가 전날보다 5.33% 올랐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은 12%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케어 등 보편 의료 서비스 확대를 예고하면서 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덜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대북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불복 등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1월 말 되면은 백신 기대감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방향성 자체는 친환경의 경기 재개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2원으로 9.5원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주식과 원화, 채권까지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중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의 승리를 더 반길까요?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도 이 바이든의 민주주의와 인권 강조도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복잡한 중국의 속내를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이던 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 이곳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을 통해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不应该任由单边主义、保护主义破坏国际秩序和国际规则，大国要率先示范。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비판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며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中等收入群体超过4亿，是全球最具潜力的大市场。预计未来10年。 전시회 측은 엿새간 최소 40만 바이어가 이곳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행사 면적도 더 늘리면서 국제사회의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박람회장에서 미 대선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我们希望呢，这次大选能够平稳顺利的美国的新一届政府与中方相向而行，秉持不冲突。 말은 이렇게 했지만 중국 측 속내는 복잡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최악의 무역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데 대한 부담도 큽니다. This is a guy who is a thug who in fact has 1 million Uyghurs in reconstruction camps, meaning concentration camps. This is a guy who you see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Hong Kong. 특히 다자간 동맹체를 통한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전선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어젯밤 국내외 SNS에 미 플로리다주 지역의 투표율이 105%다 이런 글이 확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투표 아니냐, 미국에서 투표 조작이 벌어졌다 주장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누리꾼들이 첨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플로리다 한 지역의 투표율이 105%를 기록했다 적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팩트맨이 플로리다 오렌지 카운티 투표율을 찾아봤습니다. 538 선거구의 투표율 105%에서 더 올라 107%로 집계된 게 확인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투표 방식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6일까지가 마감이었는데요. 마감 후에도 유권자들은 주소 같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라는 건 마감일이던 10월 6일 기준으로 754명의 유권자를 말하는데요. 마감 이후에 플로리다 해당 선거구로 주소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는 7%만은 811명이 투표한 거죠. 선거관리국 측도 유권자들이 주소를 업데이트해 투표한 것이라며 오류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 선거구가 투표율이 높고 또 주소를 옮긴 인원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해당 선거구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선거구인데 미국 내에서도 투표 참여도가 높은 곳이죠. 학생들은 부모님 집 등으로 돼 있던 주소를 투표 전에 실제 살고 있는 캠퍼스 주소 538 선거구로 바꿨는데 대학 측도 우리 지역이 투표율 1위를 기록했다고 자축 중입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 중단이나 또 재검표를 요청한 곳 중에서도 해당 지역은 없는데요. 100% 넘은 투표율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검찰개혁 문제로 시끄러운 검찰과 법무부, 법원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관련 고발 사건을 권력형 부패 범죄를 다루는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 9월입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지난해 전시회를 열면서 받은 대기업 협찬금이 뇌물로 의심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과거 특수부의 후신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2010년 수입차 판매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수사도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 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을 권력형 범죄 수사부서에 맡긴 걸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으로 묘사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서 여건 등을 고려해 어제 저녁 반부패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에는 청와대 전 비서관도 관련돼 있죠.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부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비슷한 시각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이나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산자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주요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실도 포함됐는데 최이봉 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시점과 수사 주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수사팀 실무 책임자인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함께한 이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틀 전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사회적 강자를 수사할 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방금 보셨듯이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검찰이 한 수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게 아니라 정권 흔들기라고 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닌 정권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수사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국민의힘이 고발했더라고. 청부 수사예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아들의 군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부려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몇 달을 그렇게 했으면 의원님은 이제쯤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추 장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수사 등에 대해 검찰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다며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공태현 기자, 정 교수도 최후 진술을 했을 텐데 딸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표창장 위조는 자신이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나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자료의 조작이나 인멸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덮어씌운 혐의가 밝혀지고 진상이 밝혀지란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는데요. 정 교수는 검찰 구형 뒤 휴정 시간에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는 학벌과 부의 대물림이었다며 이를 반칙과 불법으로 이르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다고도 했는데요.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키려고 전형적인 표적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과 인격적 수모를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할 기회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며 한 말입니다. 야당은 선거에 들어갈 세금 838억 원이 학습비냐며 질타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다시 한번 되물었지만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란 말을 못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열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주어가 빠졌네요. 누가 한 말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온 걸까요? 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말을 두고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도리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오죽하면 어제 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케이? 네, 주어가 빠졌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빠졌다는 건 이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주어, 이 고위공직자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 같네요. 네, 정 총리가 경고한 대상은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 2명이 아니라 윤 총장 1명만 해당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장관이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추 장관이 이 윤 의원에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도 얘기했다면서요. 네, 윤 의원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예산을 왜 축소했냐고 물었는데 추 장관이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이 청와대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 화 안 냅니다. 네. 화 안 내요. 목소리가 너무 동문서답을 높으셔서. 하시니까. 네, 사실상 특별감찰관은 지금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추 장관은 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15 집회 주동자를 이 살인자라고 한 게 계속 논란이에요. 네, 어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살인자라는 거친 표현을 썼는데요.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서 거친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렸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그럼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사망까지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감사 죽었는데 중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뭘 뜻하는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국민을 살인자로 비유하는 건 너무 지나쳤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네, 국민의힘은 한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노 실장은 결국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이쯤에서 노영민 실장에게 들려주고 싶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잊지 말길입니다. 정말 취임사에 좋은 내용이 많았거든요. 이 참모들이 지금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군사 분계선과 전방 철책을 넘어와 군의 경계 소홀이 논란입니다. 무인 경계 시스템이면 사람이 없는 동안 제대로 기록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취재 결과 열 영상 장비 기록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일부가 저장되지 않아 군이 분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군의 열렬상 감시 장비 TOD에 처음으로 포착된 건 지난 2일 밤 10시 14분. 3초간 화면에 등장했다 사라진 뒤 8분 정도 지난 10시 22분 다시 모습이 잡혔습니다. 무인 경계 시스템에 따라 설치된 TOD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걸어오는 모습을 30초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2일 촬영한 영상이 없어 실제 월남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비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군 경계 태세에 이제 총체적인 부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정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최전방 경계 태세의 허점이 또 노출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대회에 나왔다 하면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는 차세대 단거리 육상 기대주가 있습니다. 또래보다 워낙 체격 조건이 좋아 초등생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는데요.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반 스피드부터 압도적입니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더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뛰기만 하면 신기록을 만들어내는 초등학교 6학년 최명진입니다. 특히 지난달엔 열흘 사이 한국 신기록 4개를 갈아치웠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100년 동안의 초등학생 중에서 제일 빠른 선수죠. 비결은 스타트에 있습니다. 최명진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상체를 숙인 채 초반 20-30m를 달립니다. 앞으로 넘어갈 듯이 상체를 기울여 최대한 추진력을 받고 공기 저항도 줄이는 겁니다. 서대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면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체격이 워낙 좋아 터미네이터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근력 운동을 과하게 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건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이 주목받는 건 바로 신체적인 잠재력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최명진 데이터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뜻을 알아가지고 좀 웃겼어요. 근육이랑 체력 같은 게 유연인 것 같아요. 최명진은 겨울 동안 부족한 유연성을 보완해 중등부 입성을 준비합니다. 한국 최초로 일단 10초 벽을 깨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고 싶어요.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속에 가을은 화려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은 입동인데다가 비 소식까지 있어서 이제 고운 단풍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층 다채로워진 서울의 가을빛 감상해 보시죠. 은행나무의 꽃말 중 하나는 장수인데요. 꽃말처럼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도록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년 이맘때 날씨가 예상되고 종일 흐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지역,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양은 5mm로 적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요. 비가 그치자마자 일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his is America, and we put country before party. We will stand together behind our new president. 20년 전 몇백 표 차이로 미국 대선에서 패했던 엘 고어도 결국 승복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은 혼탁했지만 이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이기든 이 승복의 전통만큼은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오늘 클로징은 승리만큼 어려운 승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